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에 대한 친문 지지층의 반발이 커지자 내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설득에 나섭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안타깝다며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구치소 수용자 가족들은 확진 여부도 제때 알려주지 않는다며 교정당국의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른바 로또 명당으로 불리는 인기 판매점마다 새해 첫 복권을 사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판매액도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로또에 희망을 거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될 용산 미군기지 자리에 일부라도 택지 개발을 해 주택난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면 녹지 조성만이 답일지 경제를 보다해서 들어봤습니다. 뉴스A 조수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4명 나와서요. 닷새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줄어들긴 했지만 새해 첫날 검사 건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이대로 감소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거리 두기 조정에 나섰습니다. 3단계 격상 안 하고 현 단계를 2주 더 연장합니다. 다만 문제로 지적됐던 세부 지침들을 조금씩 보완하기로 했는데요. 조윤선 기자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세와 의료 대응 역량 유지가 이번 결정의 배경입니다. 수도권의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652명으로 전주 707명보다 50명가량 줄었습니다. 3단계 상향보다는 현재 유행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주간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일부 방역 수칙을 보완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가족이 동일한 거주지에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인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인다면 예외입니다. 한편 스키장 운영은 재개되는데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는 동시간대 9명 이하로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태권도나 발레 같은 체육학원도 포함됩니다.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절반 예약에서 3분의 2 이내 예약으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한편 오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가 5명 추가돼 총 10명이 됐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아랍에미레이트를 경유해 입국한 이 환자는 입국 검역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즉각 치료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그런데요. 똑같은 체육시설이지만 문을 열 수 있는 곳, 문을 열 수 없는 곳,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합기도장은 영업을 못하는데 태권도장은 되고요. 개인 레슨 위주인 필라테스 시설은 안 되는데 발레 학원은 9명 미치면 영업을 해도 됩니다. 책상머리에서 기준을 잡다 보니 형평성도 없다는 지적, 따끔합니다. 구자중 기자입니다. 텅 빈 체육관. 한켠엔 운동기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회원은 고작 대여섯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끝나기만을 그토록 바랐지만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되면서 업주는 희망을 접었습니다. 하늘이 주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21년 들어서 새 희망이 있었는데 또 규제가 2주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슴이 무너지죠. 영업정지가 길어지면서 상당수 운영자들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명하는 상황.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지금 한 푼도 없어요. 체육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 지금 배달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관되지 못한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된 태권도와 발레 등은 9명 이하 수업을 전제로 영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좀 너무 탁상 행정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부 운영자들은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업정지를 풀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런 데들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가? 공평의 문제예요. 행정소송이 됐든 시위가 됐든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견디고 있는 실내 체육업계. 정부의 애매모호한 기준까지 더해지면서 고통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법무부죠. 뒤늦게 구치소를 찾았던 추미애 장관이 재차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에 섰습니다. 왜 전수검사가 늦었는지 정 총리는 법무부가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먼저 최주현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며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자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신속하게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이 됩니다. 정 총리는 법무부 조치가 미흡했던 점도 언급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주가 지나서야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선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매우 안타깝다. 동부구치소는 오늘 앞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122명에 대한 5차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5차 전수검사 이후에도 계속 전수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신속하게 다른 시설로 옮겨 구치소 내 추가 확산을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구치소가 코로나19 수용소가 돼버렸습니다. 창살을 뚫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손 내민 사람들. 어떤 제목으로 거기에 있든지 이들 중에 코로나19에 걸려도 상관없을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법이 정한 것도 아닌 형벌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 확진이 나온 건 무려 36일 전. 곧바로 전수검사만 했어도 또 접촉자만 제대로 분리를 했어도 하다못해 마스크 한 장씩이라도 제때 나눠줬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채널A가 입수한 편지에는 수용자들이 느낀 공포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러면 안 걸릴 사람도 걸리겠다. 또 사람들은 직원이랑 엄청 싸우고 있다. 이런 편지를 받아든 가족들은 기가 막히다 못해서 분노할 지경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아프다는 사람들 말 들어주지도 않고 가축 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아무도 안 들어준대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나 봐요.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여전히 밀접 접촉자들이 집단 수용된 상태고요. 내 가족이 무사한지 애가 탄 가족들은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남형주 기자입니다. 수용자 가족이 구치소 직원에게 불만을 쏟아냅니다. 힘들고 가족이 안 되는 이러니까 확신이 되지, 확산이 되지. 전수검사 결과를 알고 싶어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찾아온 겁니다. 수용자 확진 여부는 양성일 경우에만 보호자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어떤 상태인가, 음성인가 양성인가 즉시 알려줘야 된다고 핑퐁거리고 전화하다 이 말이에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방이 뒤섞인다는 수용자들의 주장이 전해지자 걱정이 더 큽니다. 분리를 해서 하나가 더 방에다가 더 집어넣고 섞어놓을 때더 확진돼요. 새벽 2시에 와가지고 진짜 코로나 확진이다. 뭐 민원실로 전화를 했었는데 자기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만 전화해라. 일관된 대응 매뉴얼도 없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복불복이긴 한데 가르쳐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면 가르쳐주세요. 어느 분은 그 개인 정보 동의 때문에 절대 못 가르쳐주신다는 분도 있고요.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후 SNS에 글을 올려 정보 부재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담당 직원이 전화를 통해 확진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가족에게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불안 상태를 보이던 확진 수용자가 지금은 안정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벌써 3주째인데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 발생을 급감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이현수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거리두기 2.5단계 유지했는데 스키장, 학원 오히려 영업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조치 같기도 한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스키장 영업 중단은 그 연말 모임 또 이동량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 해돋이 명소 폐쇄와 함께 발표를 했던 겁니다. 정부는 전국 이동량이 전보다 34% 줄었고 스키 자체는 야외 활동이라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신에 스키장 중심의 소모임을 막기 위해서 야간 스키 운영, 또 식당 등 그 안에 부대시설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또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동시간대 9명까지 학원, 태권도 등의 운영을 허용한 건 겨울 방학 기간 동안 가정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규제가 세세하게 다르다 보니까 좀 외우기도 어려운데 어제 하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진자가 800명대로 줄긴 했지만 3주 가까이 이제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거리두기 효과가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방역당국은 오늘 확진자 중과세가 확실히 둔화됐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달 초에 1.4에서 지난주 1.07까지 떨어졌는데요. 정부는 확실한 반전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2.5단계 거리두기가 길어질수록 지친 국민들의 참여율이 떨어져서 환자 급감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당국이 초기부터 영국발 입국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5명이 추가로 확인된 건데 지금 이게 지역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없을까요? 네, 사실 오늘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요. 또 영국발 변이도 4건이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확인 변이 바이러스는 총 10건입니다. 먼저 영국발 변이를 보시면요. 4명 중에 3명이 지난달 4호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의 가족입니다. 이 가운데 4위는 11월 8일에 먼저 입국을 할 당시에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습니다. 네, 14일간 자가격리를 했고요. 11월 22일 날 해제가 됐는데 뒤늦게 이제 영국에서 입국한 그 식구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12월 27일에 확진이 됐습니다. 또 문제는 그 확진 며칠 전까지도 병원과 미용실 그리고 마트 등을 이용했다는 점인데요. 그 방역당국은 접촉자 검사 결과 지금까지 확진자는 없다고 설명을 했지만 그 해외 입국자가 자택 격리를 하는 동안 한 집에 사는 그 가족을 통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가능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또 오늘 처음 확인된 남아공발 변이 확진자의 경우는 지난달 26일에 입국 검역에서 확진돼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동반 입국자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0.4 정도 높아진다고 보고 외국인 입국자의 음성 확인서 제출, 또 자가격리 해제 전에 2차 검사 의무화 등으로 해외 유입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네, 새해 벽두부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이 이 대표로서는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동안 마음을 잡으려고 애썼던 친문 진영 반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양날의 칼 같습니다. 대선 주자 자리를 굳히려다 보니 1월부터 일찌감치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채널A 취재 결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일요일인 내일 곧바로 설득에 들어갑니다. 자, 우선 비공개로 최고위원 간담회부터 소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 설득에 나섭니다. 당장 내일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최고위원부터 만납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광주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은 호남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원 게시판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면은 시대를 전진시키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통합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사면 관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내 이견을 조율한 뒤엔
당 밖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들을 잇따라 만나 사면을 포함한 통합에 대한 조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 이번 달 중순에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통합 구상을 밝히며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의견 수렴과 설득 작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예정된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최종 입장을 밝힌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아직 확실하지도 않습니다만 정작 사면을 받는 대상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지도 궁금합니다. 안보경 기자가 최측근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는 1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당 대표의 사면 건의 언급 소식을 접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형아 변호사는 지난 18일 마지막 접견 이후 코로나19로 변호인 접견이 제한돼 사면 관련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면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끝난 뒤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지병 관련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반응입니다. 소위 적폐청사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런 것도 이미 치료를 거뒀다고 보기 때문에 인도적으로라도 지금은 석방하는 것이 맞다. 다만 사면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다음 주 이 전 대통령 접견 때 사면 건의 언급 소식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여당 대표가 사면을 이야기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말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째 사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부겸입니다. 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범죄에 무언가가 용기를 준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인데요. 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용기를 주는 셈이라는 겁니다. 네.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더 큰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란 프랑스 철학자 까미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다. 그만큼 두 전직 대통령의 죄가 중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통합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둘로 갈라졌어요. 박주민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사면인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이죠. 김한정 의원은 통합은 정치의 의무라며 잘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사실 그 이 대표가 호남과 친문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또 당대표까지 된 거잖아요. 여기서 유독 반대가 지금 심하단 말이에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요. 사면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라며 사면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사면됐죠. 5.18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권 지지자들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면하라고 촛불 들고 180석 준 게 아니다. 전두환 사면에서 통합이 됐나? 네. 이 같은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여당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두 전직 대통령, 특히 보수 진영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면을 꺼낸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서 사면을 꺼냈을 텐데요. 예. 분명한 건 대권주자로서 승부수는 맞습니다. 말 꺼낸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권 내 반발이 큰데요. 이 반발을 잠재우고 사면을 이끌어낼 경우엔 대선 때마다 대권 후보들이 내세웠다가 구호로만 그쳤던 통합을 실제 이뤄낸 후보로 자리매김하면서 외연 확대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사면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엔 진보 보수 모두로부터 비판받고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낙연 대표의 사면 카드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시죠. 층간소음 활성화 대책. 정부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예. 이런 논란 일 줄 알았습니다. 네. 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겠다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방역 당국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춤추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5명 넘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명이 집안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엄중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온라인에선 층간소음 활성화 대책이냐, 민생과 백신은 뒷전이고 홍보만 한다 등 비판글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연장 관련 문건이 미리 유출돼서 혼란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인데요. 경기도 화성시가 SNS 계정에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4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고 써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는 17일까지 연장됐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던 겁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오늘 2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국민들께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유출된 것으로 좀 사회적 혼란이 자기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매일 1,000명 안팎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방역당국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네. 그래도 다급할수록 더 신중해야겠죠. 오늘의 열왕열왕은 신중하게로 정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술에 잔뜩 취한 운전자가 차량 석 대와 연달아 부딪히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27살 젊은 여성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SUV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문을 강제로 열자 운전자가 밖으로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연신 비틀거립니다. 28살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사고를 낸 건 어젯밤 10시쯤. 교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먼저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이후 1km가량 떨어진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 승용차 2대와 충돌하는 2차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7살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1차 사고가 났던 택시 기사 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차 사고에는 사안을 정리했는데 2차 사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수치에 나왔는데 취소 조치라고 그 정도.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계마저 접는 분들이 많죠. 반면에 남들이 부동산에 또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박탈감은 더 심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새해 첫 로또 당첨이 있는 날 1등 당첨자가 많이 나왔다는 이른바 명당마다 길게 줄이 섰습니다. 한탕주의란 시선도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로또를 사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도로변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줄은 더욱 길어집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로또 판매점. 영하권의 추운 날씨도 운수대통을 꿈꾸는 사람들에겐 맥을 주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새해 들어서 혹시나 해가지고 로또 사면은 확률이 있지 않겠나,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는 바닥을 치는 반면 부동산과 주가는 연일 폭등세를 이어가는 상황. 집도 주식도 없는 사람에겐 로또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로또 판매액은 9년 만에 1,000억 원을 넘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2조 3천억 원을 넘기는 등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열심히만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우리 사회에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비상식적인 이제 부동산이 폭등하거나 주식 투자 열풍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일확천금, 사익성을 노리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등 당첨률은 814만 분의 1. 극히 낮은 확률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라 해서 주워 먹었는데 나 안 돼, 못 가, 무서워, 엄마랑 있을래. 여자아이지는 나이가 바뀌어서 진흙으로 얼굴을 굳어요. 조용히 하는 거. 앞서 들으신 음성,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입니다. 가해자들은 다름 아닌 선생님이었습니다. 떠든다, 칭얼댄다, 잠 안 잔다, 밥을 안 먹는다. 아이라면 의례적으로 하는 이 행동들이 학대 이유였습니다. 2015년 이후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찍힐 걸 알면서도 학대를 한다. 얼마 전 인천에선 중증장애 아동이 학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맨날 했어. 많이 했어. 아이 머리에 물을 뿌리더라고요.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터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번 사건 피해 아동이 5살이긴 했습니다만 인지능력과 언어소통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서 부모에게 학대 사실조차 말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달 23일에 엄마가 아이 귓불에 난 상처를 발견합니다. 팔이나 뭐 다리나 뭐 얼굴이나 이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귓불? 그날따라 안 잔다고 두들기면서 달래면서 재웠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를 막 때리면서 울면서. 네, 어린이집 CCTV엔 물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아이의 머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가해 교사는 한 명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저희 아이를 계속 밀치고 장난감 뺏으면서 손목을 꺾고 발로도 차고 계속 밀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정말 경악스러운데요. 지금 더 분통이 터지는 거는 이 부모님께서 아이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일부러 이 어린이집으로 옮긴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중증 자폐장애 등급을 받고 지난해 3월에 장애아동반이 있는 해당 어린이집으로 옮겼는데요. 심지어 이 어린이집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당한 아이는 또 있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영아였습니다. 맞고 도망가는 애까지 마지막에 애도 때려요. 그 애를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제일 어린 애를.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은 말 못하는 애들 위주로 정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저희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넣으려고 막 대기까지 길게 하거든요. 정말 놀라운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보육교사 3명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일은 또 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도 그냥 사직서 정도만 받았다고. 근데 원장님만 어머니한테 들으실 수는 없어요. 죄송해요. 전 이 한마디 받았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아예 얼굴조차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네, 자 근절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난 3년간 보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매년 500건이 넘습니다.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격을 취소당하거나 정지된 것만도 3년간 400건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학대 교사를 퇴직시키는 것으로 무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10년 이상 지나면 자격증 재취득이 가능한데요. 다시 취득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영원히 교육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사실 아무리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고 해도 아이들이 한 번 입은 상처는 치유되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무차별 확산되고 있는 영국. 백신이 유일한 희망인데요. 접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가 2차례 나눠서 접종해야 하는 백신을 2차 접종 시기를 늦추기로 해서 논란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1회차 접종이라도 받도록 하겠다는 전략이긴 하지만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해 접종을 시작했지만 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로 나흘 연속 5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And we know that we have a hard struggle ahead of us for weeks and months because we face a new variant of the disease that requires a new vigilance. 당국은 결국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 간격을 최대 12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1회차 접종 대상부터 늘려 면역 체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vaccine does not protect immediately. You have to wait until day 22 before you get partial immunity after the first dose. 영국 의학협회는 즉각 2회차 접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부당한 조처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해온 파우치 소장도 접종 간격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then for Moderna, 28 days later, and for Pfizer, 21 days later. That's what the data tells us is the best way to do it. 화이자는 1회차 접종 후 21일이 넘어가도 바이러스 방어가 유지된다고 입증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4주인 접종 간격을 12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회차 접종 시기에 앞서 접종한 백신을 확보 못하면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지침까지 나와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이죠. 미국 전역에서 축하 인파가 몰려들다 보니 대목을 노리고 호텔료도 올려받기 일쑤입니다. 특히 무려 5배나 바가지 씌운 유명 호텔이 나왔는데요. 주인이 현직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한몫 잡겠다는 심산지 남 잔칫날에 소금 뿌리겠다는 건지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강은하 기자입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던 날, 워싱턴 DC엔 200만 명 가까운 미국인들이 모였고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카퍼레이드도 선보였습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에 있는 호텔들의 숙박료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소유한 호텔은 평소보다 5배 이상 숙박료를 올렸습니다. 1월에 보통 45만 원 정도 하루 숙박료를 받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 취임식 전날 240만 원 이상 받기로 한 겁니다. 이틀 숙박이 필수란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2~3배 정도 가격을 올린 인근 호텔들과 비교해 바가지 요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취임식 전날 260여 개에 달하는 객실을 모두 채울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화상 방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취임식 뒤 오찬도 이미 취소됐습니다. But I think you're going to see something that's closer to what the convention was like than the typical inauguration. 워싱턴 DC를 찾는 미국인들은 시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를 통해 취임을 축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오는 6일에 예고된 바이든 승리 확정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지지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용산 미군 기지가 우리 땅으로 돌아오면 여의도만큼 넓은 공원이 새로 생깁니다. 지금은 공원 이름을 공개 모집하고 있는데요.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할 거란 기대도 있지만 이렇게 집이 부족한데 택지로 확보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이어지는 보도 보시고요. 판단해 보시죠. 경제를 보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울 도심 공급을 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도심 내에서, 도심 내 저렴하고 도심에서는, 서울 도심에서도 속도가 높게 공급해야 합니다.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은 지난해 반토막. 핵심지 공급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의 중심에 있는 금단의 땅이 열립니다.
바로 용산 미군기지. 여의도 면적 전부가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맞먹는 공원으로 개발됩니다. 올림픽 공원처럼 큰 공원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녹지가 부족하죠. 다른 거 하면은 용산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의외로 서울의 1인당 녹지 면적은 런던과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톱3. 공원 일부라도 주택난 해소에 할애해달란 국민청원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일축해왔습니다. 군대가 100년 넘어 있으니까 이 땅이 이렇게 있지 그냥 놔뒀으면 지금 여기 아파트가 꽉 차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서울 사람들에게 허파 같은 모습을 준 곳이다. 용산공원의 문화사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대 녹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꿈틀대는 투자 심리. 센트럴파크 피부할 때는 방 3개짜리가 90억 원 정도 되나? 쪽으로 수치구가 지금처럼 생긴다고 하면 집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해요. 바로 저 담장 너머가 용산 공원이 될 겁니다. 저 담장을 경계로 이쪽으로는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인근 고급 아파트 단지에선 공원이 내 집 정원처럼 가깝습니다. 저거랑 폭이 다르죠? 인력 차이는 날까요? 안 나죠. 지금 현재도 더 나요. 매물은 잠기고 있습니다. 공원 개발이 하게 되면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집신들이 안 내놔요. 구조원이 투입될 국립공원의 혜택 대부분을 일부 지역 주민이 누리게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세금인데 수혜가 일부 지역 주민들만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산에 있는 분이 거기까지 가겠냐고요. 집값 폭등에 정부는 최근 반환부지 일부를 택지로 정했지만 캠프팀 면적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전체의 6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도심 주거난 해소를 위해선 아파트 부지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반환부지의 10% 정도의 다양한 유형의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면 서울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대도 조금 들어가고 중산층 아파트도 들어가고 펜트하우스는 럭셔리도 아주 비싸게 팔아도 괜찮아요. 상업적 기능을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서 공원 자체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또 교차 보도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요. 천지개벽 용산의 개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를 보다 안건우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국산 기술로 개발 중인 전투 헬기가 힘찬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황수영 기자가 기동 헬기를 타고 전투 헬기를 바짝 쫓아가 봤습니다. 2021년도 이렇게 날아오기를 바라면서 함께 보시죠. 어제 1월 1일 아침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비행장 취재팀은 수리온 헬기의 탑승을 마쳤습니다. 수리 들어와. 뒤쪽이 취재팀을 태운 수리온이고 앞쪽이 실험 비행의 주인공 LAH 소형 전투 무장 헬기입니다. 실험 비행 때는 대부분 또 다른 한 대가 함께 날아올라 비상 상황이 대비합니다. 수리온 헬기 창밖으로 전투 헬기가 다가왔습니다. 기체엔 각종 공격 무기들이 장착돼 있습니다. 전투 헬기가 본격적인 실험 비행을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수평 비행에 이어 산세를 따라 굽이굽이 낮게 이동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적진으로 침투하는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의 공격을 피하는 급선회로 이어갑니다.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무장 헬기 그리고 기동 헬기를 모두 개발할 수 있는 국가로 2015년부터 모두 5,200억 원가량이 투입돼 개발되고 있는 이 헬기는 지난해 12월 초 잠정 전투 적합용 판정도 받았습니다. 제 뒤에 이 소형 무장 헬기는 내년까지 시험 비행을 거친 뒤 최종 전투 적합 판정을 받으면 우리 육군의 주력 무장 헬기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우리 군과 세계 헬기 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안정성과 무장 능력, 기동성 등에서 미국, 유럽의 경쟁 기종들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합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이적설이 나도는데 후보로 지단 감독이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가 거론됩니다. 남자 프로농구까지 스포츠 소식은 강병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KCC의 수비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전자랜드는 수없이 슛을 던졌지만 KCC의 압박에 번번이 막히고 맙니다. 1쿼터 총 20개의 슛 중에서 19개가 림을 외면했고 그나마 2점 슛 하나가 들어가 전멸은 피했습니다. 한 쿼터 2점은 역대 4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어제 질식 수비로 재미를 본 KCC는 오늘은 공격력을 과시하며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1쿼터엔 현대모비스 숀롱에게 덩크를 내주는 등 10점 가까이 뒤졌지만 3쿼터부터 골밑과 외곽에서 라거나와 유현준 등이 득점포를 가동시키며 13점 차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KCC는 시즌 첫 8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손흥민이 국제축구 역사통계연맹이 선정한 2020년 최고 아시아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아시아 선수 첫 EPL 50골, 한국인 첫 유럽 무대 100골을 달성한 것이 선정 이유였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이 계속되면서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레알 마드리드 지단 감독이 손흥민을 관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프로배구 경기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프로배구 중계 카메라 감독의 코로나19 양성 판정 때문입니다. 카메라 감독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양팀 작전 타임 중계를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선수단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배구연맹은 추가 감염자가 나올 경우 리그가 중단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연말부터 시작된 한파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5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춥겠고요. 낮에도 중부지방은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날이 더 추워집니다. 북극발 한기가 다시 밀려오면서 서울에 영하 15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텐데요. 밀려오는 찬 공기와 따뜻한 서해상 사이에서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또다시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미리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